여러분, 증여 주실 때 꼭 자녀분 제발 상담하실 때 데려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증여 상담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사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녀분 좀 데려오시라고. 지금 증여를 대부분 부모 세대가 자녀분들에게 많이 해주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마음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아요. 정말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자녀가 조금 더 이제 너무 힘든 환경이잖아요. 뭐 주택 가격은 10억인데 월급은 연봉이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대부분 5천만 원 내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그 주택 가격은 너무나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증여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럴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발 상담하실 때 자녀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왜 그래요, 세무사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몇 가지 이유로 좀 이제 증여를 할 때 자녀를 데려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감사함을 자녀분들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 나이가 있으실 건데 그 자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 자산 형성이란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증여를 받는 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산을 과연 자녀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자녀분들이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게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 번 자산을 받을 때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진짜 그 말도 해요. 생색도 내셔야 될 건 내셔야 된다고.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았으면 무조건 보약이든 뭐든 부모님이 건강을 챙겨주는 뭔가의 효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요. 그 한편에는 건강을 챙겨드리라는 이유 중에 세법적으로도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증여하고 나서 10년 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쳐져서 계산되지 않으니까요. 다 모든 각각의 요소들마다 요인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진짜 감사함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자녀분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갖고 놓은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자녀에게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가 그 부동산 관리하실 수 있나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자녀는 그게 어떻게 내가 자산 관리를 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지 전혀 모를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이야 당연히 그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알아요. 뭐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보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바뀌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이런 세법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데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자녀가 알 것인가?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리법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다못해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녀분들이 많아요. 그냥 부모님이 주니까 덥석 받고 추후에 미래에 내가 팔고 꽁돈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꽁돈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좀 더 큰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거나 추후에 부동산 시장이 더 잘 됐을 때 그 시점에 양도를 해서 나의 시세 차익을 더 높이고 부모님이 소중하게 줬던 증여재산가액을 지켜내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이득 받네, 팔아버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비과세 요건을 맞춰서 주택을 받으면 팔아야 될 텐데 그런 요건도 모르고 자산 관리를 한다? 주택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시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런 안내를 저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무조건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녀분이 그걸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걸 듣고 자녀분한테 전달해 줄 수 있겠지만, 그걸 전달할 때 제가 부모님한테 알려준 게 5가지 뭐 중요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이 하다가 한 3개만 알려줄 수도 있죠.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가 핵심적으로 정말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자녀가 3가지만 어느 정도 명심한다? 3가지도 제대로 안 지켜져서 뭐 2가지만 지켜진다? 그럼 내가 말했던 5개 중에서 결국 완성도는 4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부동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가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세법과 연관된 걸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이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할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 주택
주택 구입을 할 때 누가 이게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본인이 실거주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실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임대 사업을 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 하나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줄 때가 많죠. 결국은 순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 형태. 이게 시가 10억 원짜리인데 임대차 보증금이나 근저당권이 6억 원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6억 원의 채무를 승계해 주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유상이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부담부 증여 했다고 쳐볼게요. 다양한 리스크 사항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채무의 사후 관리입니다. 자녀는 6억 원의 채무를 승계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6억 원을 누가 갚아야 돼요? 자녀가 갚아야 돼요. 가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자녀한테 줬지만 부동산 관리는 또 내가 계속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거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자율적으로 본인이 그걸 터득하고 직접 시행착오도 겪지만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재산 준 게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그 얘기도 하는 거고, 그 6억 원의 채무를 줬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경험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채무가 승계가 되면은 매년 세무서에서는 채무의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는 뭐냐면 이 6억 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6억 원이 예를 들어 채무가 5억 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녀가 있었는지, 그 1억 원은 실질적으로 누가 채무를 갚아줬는지 요걸 봐요. 근데 6억 원의 채무 승계로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바꿨냐, 3억 원의 월세 15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가 나왔었는데 조사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왜 바꾸셨어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세무사님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 3억 원을 그러면 자녀분이 갚으셨나요? 1년 만에 자녀분의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소명이 나온 게 결국 그거예요. 6억 원이 3억에 15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러면 차액인 3억 원을 자녀가 과연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었느냐라는 걸 소명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녀의 소득, 월급 어떻게 세무서가 다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알죠. 왜냐? 연말정산을 한 데가 어디예요?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세무서는 클릭만 하면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연봉 이외에 다른 돈을 더 번 게 있나? 2, 3억을 번 돈이 있나? 1년 만에? 당연히 없죠. 그럼 누가 갚아준 거예요? 아버지가 몰래 갚아준 거예요. 결국은 추징을 받았죠. 증여세 추징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바꾸지 말라니까. 그러게 이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냐. 아니 자녀가 6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월세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반전세로 바꿨다. 아니 근데 그건 좋은데 일시적으로 그럼 3억 원에 대한 증여세, 그분이 30% 세율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얼마죠? 9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가산세가 그 정도면 과소신고 가산세랑 납부불성시 가산세에서 한 20%는 붙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9천만 원에 20% 가산세가 붙으니까 1,800만 원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을 한 번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실질적으로 원리금 상환할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도와주겠다고 해버린 게 이런 사건이 돼버렸고, 증여세를 가산세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을 더 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근데 증여세 보세요. 증여세 누가 내야 되죠? 대한민국은 수증자가 내야 돼요. 받은 자녀가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녀도 이런 걸 인지를 했으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가족 간에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죽고 나서도 본인이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고 자녀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래 컨트롤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됐을 때 그 리스크를 더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자녀분도 그 정도면 이미 성년입니다. 성년이면 본인도 본인의 책임하에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채무도 승계해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 부담부 증여를 실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사항들을 좀 제발 인지하시고 자녀분들이 자립심을 직접적으로 키워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주택 관리만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세법 당연히 알아야죠. 세법도 뭘 알아야 되죠?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의 각각 세금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스타트할 때 좋잖아요.
물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배워나가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더 많은 교류점을 만들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점도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여할 때 자녀를 꼭 데려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경제교육이 필요해요. 그럼 납부 방식이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증여할 때 결국은 증여세 누가 낸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수중자인 자녀가 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증여를 해줄 때 현금 증여도 있지만 뭘 증여를 많이 해주죠? 바로 부동산 증여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증여를 많이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 증여를 받았을 때 당연히 뭘 내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돼요.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증여 취득세만 대부분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진행을 할 때 이 납부 방식에 대해서 자녀가 낼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자녀가 그걸 납부하게끔 본인의 소득을 번 다음에 증여 시점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증여세는 사실 거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연부연납이란 방식이 있어요. 연부연납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쪼개서 낸다는 거예요. 증여세는 최대 5년간 나눠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드는 가액이 1억 2천만 원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 증여세가 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2월 달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3, 4, 5월 달까지 증여세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너무 세금이 부담된다. 그러면은 내가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연부연납은 쪼개서 최대 5년간 내겠다. 근데 한 번 쪼개낼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2천만 원이면 매년 1,000만 원 이상 내게끔 2천만 원씩 쪼개서 내면 되겠죠. 근데 왜 6조각이냐? 처음에 한 조각 내고 5년간 쪼개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조각 플러스 그 다음에 5년간 1 플러스 5라서 6년이에요. 6조각. 그럼 처음에 2천만 원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을 5년간 쪼개내야 돼요. 근데 5년간 쪼개내는데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종의 이제 대출금 이자보단 좀 저렴하지만 연체 가산금 형태로 가산금이 붙어요. 얼마냐? 매년 2.9%가 붙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첫 해년도에 1억 원에 대한 첫 조각이 2천만 원을 낼 건데 1억 원에 대한 2.9% 이자가 붙고요. 그 다음 연도는 8천만 원에 대한 2.9%가 붙고 이런 식으로 납부 방식이 가요. 결국 연부연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1억 2천만 원을 결국은 수중자인 자녀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녀분이 결국 본인의 힘으로 이걸 납부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너가 청약에 열심히 돈을 퍼붓는 거랑 똑같이 주택을 줬으니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5년간 하면서 너가 이 돈을 성실하게 적금 들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자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인의 연봉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너가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떼고 세후 수익에서 너가 매년 적금을 얼마를 가입을 해야 이 금액을 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라. 결국은 월 적어도 200만 원씩은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200만 원씩 가입을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가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 대신 너의 자산을 줬던 게 뭐 1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 자산가치 증가됐을 때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내지 않으니 미래에 너가 그걸 팔고 나서 한 번에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너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경제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이란 걸 인지를 해야 책임과 그 다음에 권리를 같이 수반돼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양한 측면 때문에 저는 증여할 때 자녀분들을 꼭 같이 데려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과 부모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부모님이 한 단계 저의 얘기를 듣고 나서 거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누락한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경중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자녀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연봉 얼마시죠? 그러면 이거 매년 적금 얼마 들어가지고 가입하셔서 이 돈 내셔야 돼요. 이거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한 증여가 붙어서 또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납부 책임이 있다는 걸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연부연납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 국세청이 딱 찍힙니다. 이거 결국 없애야지만 여러분이 선수인 채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호받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할 말이 있을 거다. 직접 내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지금 소비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증여할 때 자녀분을 데려와야 되는 이유를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자녀분들한테 줄 때도 그 자녀분도 그 피땀 흘린 재산을 소중하게 지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